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최영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민평연에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사실 민평원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아마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 이전과 배치 이후에 나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14년도에 헤이그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아베,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죠. 30분 후에 이제 포트라인에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한미일 군사 협력의 포커스는 미사일 방어 확대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이제 이 미사일 방어망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했었고, 그때부터 공론회 장에서 여러 가지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 학술적 논문도 있었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2017년 3월 오늘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할 때 사실상 사고는 지금 북한이 치고 있는데 이 중국발 한국 경제 제재를 고민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적폐를 지금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드 문제는 어떠한 문제의 귀결인데요. 이 귀결은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의 귀결로서의 사드이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보수 정부의 안보 적폐가 드러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는 제가 작년 8월부터 주장했던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 7단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국제안보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국제안보론 중 제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Sanction Studies라고 해서 국가가 이 다른 국가에 제재를 할 때, 특히 경제 제재를 할 때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느냐를 기본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성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대비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제재를 바라보고 있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좀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 정책적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문 뭐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결국은 이제 탄핵 이후 한 열흘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지점과 지금까지 사드의 구성 요소가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는 이 형국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경제 제재는 점점 더 가속화, 그다음에 다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드가 한중 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하나,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경제적 그리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 둘,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북한에다 제재 정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북 정책을 실패했고, 그리고 대북 정책의 실패로서 등장한 사드 때문에 지역적 관점,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인 손실까지 다 감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논리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은 한중 관계를 포기하고 경제적 전략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자 하는 안보도 있는 반면 경제적 안보, 사회적 안보, 그리고 이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드는 보다 포괄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문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제 나름대로 제재 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매일매일 나오는 중국발 한국 제재를 정리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것을 좀 보다 체계적으로 좀 분석하는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통상 중국은 관영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중국 국민들 역시 반한 감정에 의해서 반한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롯데 토지 제공 이후에 롯데에 대한 집중적인 제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외교적인 비협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중국은 대한국 제재가 정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광과 한류 콘텐츠의 제재 등은 당국의 지시가 없인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 역시 인위적 제재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3월 현재요, 다각도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위적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 보복은 대략 7단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는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한국에 보내는 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강도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정리하면 표 1, 그러니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제재 단계를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었을 때 1단계는 가장 저비용입니다.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죠. 뭐 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왕이 장관이 윤병세 장관을 만나서 상당히 냉대를 하고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환대를 하는 식의 모습,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뭐 G20 경제강요 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재부 장관을 만나주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거 상당히 그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인적 교류 제한 조치인데요. 뭐 비자 발급 제한, 그리고 인적 교류 축소, 여기서는 관광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관광을 안 보내도 다른 곳으로 관광을 보내면 되니까 대한민국이 대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 유통 제재 이 부분이고요. 비관세 제재, 한국 수출품 통관 및 검역에 엄격한 절차를 시행하고 관세 부과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대략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중국의 입장에서 커다란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준법 제재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구두 제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족을 명확히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5단계부터 나름의 이제 비용이 좀 발생을 하죠. 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상대 준법 제재를 한다거나 6단계에 있어서는 금융 제재, 즉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을 인위적으로 뺏는 조치요. 그리고 7단계는 군사 및 전략적 조치인데요. 뭐 서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한다거나 아니면 한중 간의 이제 어업 협정을 무력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카디즈 같은 곳에 상시적으로 중국의 항공 자산을 출격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7단계가 있는데요. 4, 5단계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중국의 불만족도를 좀 명확하게 내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6, 7단계에 오르면 사실상 한중 관계는 파국에 들어서는 것이고 매우 데미지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국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제재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1페이지부터 상당히 긴 표가 있는데 제가 이건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하고 제 연구팀에서 이런 표를, 그러니까 표 1을 보고 각 단계에 맞는 제재를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는 내용, 2단계에 들어가는 제재 내용 해서 7단계까지 뽑아내긴 한 건데요. 즉, 이 작년 7월 달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이 글이 지난주에 완결한 글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어난 일들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이 대충의 분위기는요. 1단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는 상당히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소위 카더라, 중국에서 뭐뭐 했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에 기준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등장한 이 사례만을 반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양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제재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별거 아닐 거야, 단기적으로 끝날 거야라고 하는 낙관론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반면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큰일이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예요. 제가 낙관론과 비관론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에 그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고,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중 간에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 그다음에 무역의 구조적 측면을 들어서 한중 간 고도의 경제적 상호 의존 형태가 중간재와 자본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시 중국 역시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 중국의 대한국 제재는 매우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큰 파국은 초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하고요,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한 제재는 확연한 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IT, 반도체, 화학 분야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비관론 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화학 쪽에서는 매우 제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 제재 등과 같은 특정 부분이 받을 경제적 충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충격은 상당히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작년에 지금 대한민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약 800만 명 이상이고 사실상 1000명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사드가 7월에 사실상 확정되면서 좀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소비액이 한국 GDP 1.3%에 맞먹는다. 그리고 대부분이 카드도 쓰긴 하지만 경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 일반 시장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객의 감소와 같은 수준으로 본토인들의 한국 여행객 감소가 나타난다면 한국의 GDP는 한 0.3% 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게 합니다. 즉 사드를 정말 배치해야 한다면 0.3%의 GDP 손실은 감수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것을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사 소비재 수출은 전체 규모의 4% 정도밖에 안 되고 GDP의 0.4%밖에 안 돼서 경제적으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에 대한 제재는 지금 한중 간의 그 경제적 상호 의존 구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큰 타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는 주력 상품보다는 이 주변부 상품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노이즈만 많을 뿐 큰 경제적 타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요. 반면에 정치적 측면의 낙관론은요. 미국과 더불어 G2로서 국제적 책임이 증가한 중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는 보복성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책임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평판을 깎아내릴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제재는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우리 한중 관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런 위기는 있었기 때문에 큰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지정학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한미일 관계는 강화되므로 결국 중국이 이러한 국면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관론에 있어서는요, 저는 사실 좀 비관론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간에 이 비관론은 우리가 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이 사실상 멈춰버린 경제에 이 더 많은 돌을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낙수 효과로 인해서 더 침체된 우리 청년 실업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외적 우리 신인도에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이 높은 와중에 가장 큰 교육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내수 시장에 더 무거운 돌을 얹음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러니까 당분간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높은 자영업자 비율,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외 환경의 악화 등을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교육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건 상당히 안 좋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무디스와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는 전통적으로 북한발 안보 위협이 한국 경제에 혹은 한국 대외 신용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는 한국의 신용도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행 상품 관련된 부분인데 관광 산업이요. 지금 한국 경제의 똑같은 관광 산업을 보고 비관론을 예측하는 분들이어서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여행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 이르는 상황인데 중국인 관광객을 다른 관광객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 성장률 하락에 힘을 실어서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 관광 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이 된다면 한국의 GDP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이 한국은행에서 한 2% 우리 올해 경기 성장률을 2% 높게 보고 있는데 0.5%가 하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 산업 그 자체의 임팩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음성적인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계 피해 업종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이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이 비관론 쪽에서 화학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세이프가드 여러 면밀 전수조사가 나오는 쪽이 지금 화학 쪽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좀 여기 보시면 중국은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 대해 다 반덤핑 12건,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3건의 강도 높은 수입 기준을 발동하였는데 이 중 8건이 화학하고 2건은 섬유 그리고 1건은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대중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해서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인데 이곳에 제재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강도의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 제재의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측면에서 비관론인데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수용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 침해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제재학에서요, reputation cost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평판 비용인데요. 평판 비용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공약을 했는데 그 어길 때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자기 신용도의 그 하락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석부터요, 사회과학원의 주임까지 모든 외교안보 라인, 그다음에 언론을 동원해서까지 한국에다 대고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체제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제재할 것이다라고 지난 3년 동안 클리어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중국의 그 레퓨테이션, 평판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레퓨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제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중국의 체면을 손상하면서까지 한국의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는 그들의 체면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평판 비용이라고 하는 합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우리에게 계속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황교안 대행, 그리고 윤병세 장관, 한민구 장관, 그다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그 발언을 보면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결국은 중국에 대한 한국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이들이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정부 수준에서는 이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한중 간의 교역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비관론은 이것이 설사 그 현재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우리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맹 간의 약속도 중요하고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가 마치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에서는요, 사드만이 유일한 안보인 것으로 지금 담론체계를 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은 악화된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도 않고 또 이러한 질문을 이 집권 여당 혹은 보수 세력이 했었을 때 그들은 역시 사드만이 유일한 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악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악화된 핵 문제에 맞춰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조치 역시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팩트이지만 또 다른 팩트는요.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6%에 달하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중 무역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우리 20대 30대의 청년 실업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 옆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욱 힘들어질 경제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단호함만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 경제 성장, 사회복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직 사드 배치, 한미 동맹만 주술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이고 이 정치 상황은 50일 정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상황으로 한국의 안보를 악화시킨 보수의 안보관, 이들의 치명적 한계는 동맹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 사드 문제는요. 손익을 명확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손익을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선 이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틸러스는 왔다 갔지만 여전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중국 정책, 아시아 정책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우리가 사드 배치를 가시화하게 되면 중국의 한국 제재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동원하고 있는 대북한 제재는 더욱 어려지는 상황이므로 북핵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는 더 악화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도나 국익에 상관없이 한국의 이익은 이제 소멸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강대국의 국제 정치를 소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일 동안은 대행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요. 좀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경우 미국 정부와 새로운 틀에서 사드 배치를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재검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외교적 공간을 만들 데 있어서는 국내적인 논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김천과 성주에 외국군 기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어진 시간 동안 새로운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과도 협의를 해서 소위 리뷰 기간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리뷰, 즉 검토의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캔슬이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view is not reject입니다. 리뷰하는 것이 곧 리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드 결정이 워낙 졸속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사드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리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드 배치의 효용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리뷰가 필요할 것이고요. 지역에 배치되는 그 자신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침해받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리뷰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이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드 배치의 근본적 원인인 북핵의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요. 다음 정부의 주요 안보 이슈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당이나 국민적 합의를 조속히 이루어서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찬반 논쟁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드만이 유일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가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법의 효용성과 실용성은 국가 이익,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전략적 역학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논의할 때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고는 북한이 치는데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과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사드라고 하는 이 잣대를 놓고 너 종북이야, 너 반미야 이런 식으로 논쟁하고 있는 아주 기이상적인 현상이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한국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